1987년 부산의 비릿한 부둣가 빈민촌에서 한 소년이 죽은 것은 빵 조각이 아니라 낡은 공학 계산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년 후 대한민국 인천 앞바다는 그 소년이 보낸 차가운 선물 때문에 공포로 얼어붙게 됩니다. 주먹이나 사시미 칼이 아닌 오로지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으로 대한민국 밤의 제국을 소리 없이 집어삼킨 남자. 그림자조차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설계자. 탁성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 피냄새 나는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경찰청의 수사 기록조차 지워버린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아는 가장 섬뜩한 실종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1998년 11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인천항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구석, 관리 번호도 없는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화물.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썩은 생선 냄새 대신 기묘하리만큼 정돈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여행용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수가 아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그들의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 서울 서남부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행동대장, 일명 불곰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외상 하나 없이 마치 태아처럼 웅크린 채 여행 가방 사이즈에 딱 맞춰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심지어 반항의 흔적조차 없는 완벽한 재고 처리.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건을 미제 사건 파일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둠의 세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고장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바로 탁성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탁성윤.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깍두기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였으며 명문대 공과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인텔리였습니다. 왜 그가 펜 대신 칼, 아니 설계도를 쥐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문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채업자들에게 험한 꼴을 당해 먼 곳으로 떠난 뒤 그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들 합니다.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힘은 오차 없는 설계에서 나온다. 탁성윤이 처음 둥지를 튼 곳은 경기도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던 칠성파의 반개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보스는 배 사장이라 불리는 주먹개나 쓰는 구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배 사장은 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옆 구역에서 치고 들어오는 신생 조직 때문이었죠. 매일 밤 패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탁성윤이 배 사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그는 조직의 말단 회계장부나 정리하던 샌님에 불과했습니다. 뿔테 안경에 단정한 셔츠,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애들 병원비로 돈을 날리실 겁니까? 탁성윤의 건조한 목소리가 연기 자욱한 사무실을 갈랐습니다. 배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물 묻은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나가서 장부나 맞춰. 하지만 탁성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지도 한 장과 달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상대 조직 보스의 동선, 차량 이동 시간, 심지어 신호등의 전멸 주기까지 1초 단위로 계산된 설계도였습니다. 피를 흘리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꼬이죠. 제가 깔끔하게 청소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이. 배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조직의 보스가 평소처럼 애첩을 만나러 가던 국도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가 탄 고급 세단이 급거부 구간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 브레이크 오일이 조금 새어 있었지만 노후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탁성인만이 알고 있었죠. 그날 밤 그 도로의 배수구가 낙엽으로 막혀 물웅덩이가 생길 위치, 타이어의 마모 상태, 그리고 차량이 시속 80km로 진입했을 때 발생할 수막 현상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된 공학적 살인이었다는 것을. 상대 보스가 먼 여행을 떠나자 구심점을 잃은 상대 조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 사장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경쟁 구역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배 사장은 탁성윤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머리다. 네가 그리는 그림대로 우리는 움직인다. 하지만 배 사장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들이인 이 똑똑한 청년이 언젠가 자신을 포함한 이 바닥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포식자가 될 줄은. 탁성인의 안경 너머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설계를 구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조직 전체를 물갈이할 거대한 구조 조정을 말입니다. 탁성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주먹들의 시대가 가고 차가운 뇌생남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일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탁성인이 보여줄 다음 단계의 청소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조직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소름 돋는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사장의 조직이 경기도 일대를 장악한 지 2년. 겉으로 보기에 조직은 전성기를 맞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기생충이 생기는 법. 배 사장은 늙고 유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고급 룸살롱 구석에 처박혀 양주에 젖어 사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죠. 문제는 그 호랑이의 발톱 노릇을 하던 중간 보스들이었습니다. 특히 행동대장 격인 독사 최 씨와 자금책인 두꺼비 박 씨의 알력 다툼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 사장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조직의 나와바리를 제멋대로 찢어 발기며 입속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대낮부터 그들의 부하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설치는 일이 잦아졌고 경찰의 감시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탁성인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칼 대신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장부, 하나는 각 구역의 매출 현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경찰의 무전 도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는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질색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 탁성윤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조직은 가족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할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버그가 있다면
포맷을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는 배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었으니까요. 탁성윤은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2000년 1월, 새천년의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어느 겨울밤, 탁성윤은 남양주 외곽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별장으로 조직의 핵심 간부들을 초대했습니다. 명분은 신년 단합대회였지만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불참은 곧 반역을 의미했기에 독사 최 씨와 두꺼비 박 씨를 포함한 7명의 간부들은 각자 자신의 식구들을 대동하고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별장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연회정에 음악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장작 타는 소리와 창밖의 강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긴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정식 코스와 발렌타인 30년산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탁성윤은 상석에 앉아 조용히 안경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셨습니까? 밖이 춥죠. 따뜻한 국물부터 드시죠. 탁성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독사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탁 실장, 이거 분위기가 너무 잡는 거 아니요? 배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 자네가 상석에 앉아 있어? 탁성윤은 대답 대신 눈짓을 보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종업원들이 들어와 각자의 앞에 놓인 술잔을 치웠습니다. 탁성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배 사장님은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래 달리셨으니까요. 여기 계신 형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주먹 쓰고 소리 지르는 건 이제 돈이 안 됩니다. 스마트하게 가야죠.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두꺼비 박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탁성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식사 예절을 지키시죠.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니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별장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당황한 간부들이 고함을 치며 부하들을 불렀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퍽퍽 하고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솜이불 위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리. 그것은 탁성윤이 미리 매수해둔 전문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소음기 장착 공기총과 테이저건 소리였습니다. 3분. 불이 다시 켜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다시 조명이 들어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의자에 앉아있던 7명의 간부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독사 최 씨가 피우던 담배만이 재떨이에서 아직 연기를 피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마술쇼처럼 증발해버린 그들. 탁성윤은 천천히 일어나 최 씨의 담배를 집어 재떨이에 비벼 껐습니다. 공기가 맑아졌군요. 그 시각 별장 뒷문에는 냉동탑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마취된 채 신선식품처럼 포장되어 차곡차곡 적재되었습니다. 그들이 향할 곳은 차가운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탁성윤은 그렇게 뻔한 방식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날 밤 기초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대한민국 건설붐의 화려한 빌딩 아래 그들은
영원히 굳어버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직의 본부 사무실. 배 사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 집에서 심장마비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혈관에 치사량의 인슐린이 주입되었다는 사실은 부검회의조차 발견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조작되었습니다. 탁성윤은 배 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치워버리고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하지만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하부 조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건달이 아닙니다. 탁성윤이 화이트보드에 매직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주식회사 TS 홀딩스. 우리는 기업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키시고 4대 보험 들어드립니다. 대신 내 허락 없이 개인 행동하거나 밖에서 시끄럽게 구는 놈은 어제 형님들이 어디로 휴가 갔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주겠습니다. 실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고함이나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처리의 확실함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탁성이는 하룻밤 사이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기존의 무식한 갈취나 보호비 명목의 수금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고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종자로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약 유통과 온라인 도박이라는 황금알을 낳지만 독이 묻은 거위들을 사육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탁성윤의 침묵의 숙청. 그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종말이자 디지털 범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설계도 안에 그려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부가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행된 완벽한 물갈이. 소름 돋으셨나요? 이제 탁성윤은 본격적으로 흰가루와 디지털 숫자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그의 진짜 사업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2002년 대한민국은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한반도를 용광로처럼 발구던 그의 여름, 광화문 광장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인파로 마비되었을 때 탁성이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맥주 대신 차가운 생수가 들려 있었고 귀에는 시끄러운 응원가 대신 서버실의 윙윙거리는 클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할 대상을 찾지. 그게 축구공이든 카드놀이든 아니면 코끝을 찌르는 하얀 가르든. 탁성이는 땀냄새 나는 건달들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는 이제 양복을 입은 비즈니스맨, 아니 플랫폼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새로운 제국은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화려한 밤을 지배하는 유통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내 공간을 점령한 디지털 하우스였습니다. 탁성윤이 인수한 강남의 대형 클럽 메두사는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물류센터였습니다. 과거 칠성파 시절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험상궂은 형님들이 검은 봉지를 주고받던 방식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탁성윤은 배달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메두사의 VIP룸, 1,000만원짜리 샴페인 세트가 들어갈 때 얼음통 밑바닥에는 방수팩에 깔끔하게 포장된 특제 밀가루와 비타민이 함께 배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약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분 좋은 안주 혹은 눈꽃 빙수라고 불렀죠. 고객들은 사회 고위층 자제들, 연예인, 그리고 벤처붐을 타고 졸부가 된 젊은 CEO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룸에서 안심하고 눈싸움을 즐겼습니다. 웨이터들은 더 이상 팁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교육받은 소매상이었습니다. 탁성윤은 그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손님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입을 여는 순간 너희는 해고가 아니라 폐기 처분이다. 경찰 단속? 걱정 없었습니다. 관할서 강력반 회식비는 물론이고 서장의 자녀 유학 자금까지 탁성윤의 장학재단에서 후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끄고 클럽 앞을 지나갈 때 탁성윤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장부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탁성윤의 진짜 천재성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리고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시절, 탁성윤은 남들이 리니지 아이템이나 팔고 있을 때 가상의 하우스를 설계했습니다. 왜 도박장을 열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지?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영토가 있는데. 그는 카이스트 중퇴생 출신의 천재 해커, 일명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서버를 두고 국내 최초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온라인 포커룸을 개설했습니다. 서버 이름은 오션, 바다처럼 넓고 깊게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회원들은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밤새도록 베팅을 했습니다. 잃으면 잃는 대로, 따면 따는 대로 수수료는 탁성윤의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수금을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알아서 돈을 구해서 입금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족쇄는 어떤 쇠사슬보다 강력했으니까요. 탁성윤은 모니터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연금 수림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쟁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한 조직이 비슷한 사이트를 열고 회원을 빼내가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탁성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교수, 저쪽 가게 간판 좀 내려드려. 탁성윤의 지시 한마디에 교수는 디도스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경쟁 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가 되었고 돈을 찾지 못한 회원들은 패닉에 빠져 탁성윤의 오션으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 조직은 서버가 다운된 원인조차 모른 채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 디지털 영토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탁성윤의 비밀 사무실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사과 박스째로 배달되었습니다. 개수기 돌아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세는 것이 노동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미술품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탁성윤은 금고 안에 쌓인 현금 벽 앞에 서서 자신의 오른팔이 된 실장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 돈 냄새가 어떤지 아나? 글쎄요, 잉크 냄새 아닙니까? 아니야. 돈에서는 피 냄새가 나야 해. 피를 흘리지 않고 번 돈은 가짜야. 우리는 지금 남들의 인생을 담보로 피를 빨고 있는 거다. 아주 우아하게. 탁성윤은 이제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그림자. 대한민국 밤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수천 명의 인생을 모니터 속 숫자로 요리하는 보이지 않는 손.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짚어지는 법. 탁성윤의 급격한 성장은 기존의 거대 조직들, 특히 서울의 전통적인
본가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縄張리의 허락도 없이 빨대를 꽂은 이 건방진 신읒 세력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탁성윤이 거래하는 하얀 눈의 물량이 너무 커지자 국정원 산하의 마약 수사팀도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탁성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높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이제 곧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설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적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 그들을 맞이할 아주 특별한 함정을. 제3부 하얀 눈과 디지털 숫자. 강남의 지하 경제를 평정한 탁성윤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불청객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밤은 탁성윤의 손바닥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해가 뜨면 그림자는 길어지는 법입니다. 한강 이북, 종로와 명동을 거점으로 하는 전통적인 본가의 어르신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탁성윤은 족보도 없는 신흥 세력, 그저 장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치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넘어 식탁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서울 땅에 숟가락을 얹어. 서울의 거대 조직 청룡파의 오 회장은 격노했습니다. 자신의 구역 내 유흥업소들이 탁성윤의 매도사 시스템에 밀려 매출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오 회장은 구식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탁성윤과의 전쟁은 칼 들고 소리 지르는 골목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냉전이었습니다. 2003년 봄, 탁성윤 산하의 물류창고 3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의 감식 결과는 모두 누전으로 인한 화재. 하지만 탁성윤은 알았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3번이나 동시에 고장날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다는 것을. 또한 그의 자금 세탁을 돕던 회계사 한 명이 사우나에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강 하류에서 떠오른 그의 시신은 마치 물귀신에게 홀린 듯 깨끗했습니다. 서울 어르신들의 경고였습니다. 알아서 기어라. 아니면 다음은 너다. 탁성윤의 부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이 당장 애들을 풀어서 종로를 엎어버리자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탁성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재에 앉아 난초잎을 닦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가만히 계실 겁니까? 놈들이 우리 식구를 건드렸습니다. 강 실장, 흥분하지 마. 똥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개싸움밖에 더 되나? 우리는 주인이 되어야지. 탁성윤은 이미 다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그의 인내심을 겁쟁이의 침묵으로 오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은 치명적인 실수를 낳았습니다. 오 회장은 탁성윤을 직접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솜씨 좋기로 소문난 기술자를 고용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월의 어느 밤, 탁성윤은 경기도 분당의 요새 같은 저택 거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수십 대의 CCTV와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 중이었고 정원에는 훈련된 도베르만 3마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베르만들은 짖지 않았습니다. 새벽 유시, 거실의 통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탁성윤의 맞은편 소파에 낯선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우비,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낚시 모자. 그는 마치 유령처럼 경비 시스템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투박한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정확히
탁성윤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업체 바꿔야겠네요. 개들이 짖지도 않고. 탁성윤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티끌만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들은 고기 맛을 보여주면 조용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언 있습니까? 기술자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지를 적시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상황. 하지만 탁성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오 회장이 얼마 준다고 합니까? 작업비. 질척거리지 맙시다. 깔끔하게 갑시다. 선수금 3천, 잔금 7천. 맞습니까? 요즘 시세가 그 정도더군요. 기술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정확한 액수였습니다. 탁성윤은 여유롭게 새 잔을 꺼내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총구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A급 기술자가 고작 1억 원의 인생을 거는 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은 1억을 받겠죠. 하지만 그 돈을 쓰기도 전에 오 회장이 당신을 폐기 처분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비밀을 아는 기술자는 살려두지 않는 게 그 양반 스타일이니까. 기술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탁성윤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목숨값은 1억보다는 비쌉니다. 이 잔을 받으면 당신은 오늘 밤 내 집을 걸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 계좌에는 오 회장이 준 돈에 딱 10배가 꽂혀 있을 겁니다. 달러로 추적 불가능한 스위스 계좌에. 침묵. 빗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10억. 평생 칼질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이 남자는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이 압도적인 배짱. 기술자는 천천히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거래 조건은 간단합니다. 배달 사고가 좀 났다고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 택배를 하나 보내야겠는데 포장은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종로의 청룡파 본부. 오 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퀵 서비스 박스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박스를 열었습니다. 탁성윤의 잘린 손가락이나 피 묻은 신분증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상자 안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 아래 낯익은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 회장이 기술자에게 건넸던 착수금 3천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위에는 붉은색 리본으로 예쁘게 묶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오 회장과 통화하며 작업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했던 오 회장의 직속 비서실장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탁성윤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 고기가 질겨서 반품합니다. 다음번엔 회장님이 직접 오시죠. 차나 한잔하게. 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조차 탁성윤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냥개 기술자가 주인을 물었다는 배신감. 서울의 거물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것을. 탁성윤은 그날 밤의 사건으로 단순한 조직 보스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적의 칼날조차 돈으로 매수해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괴물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공포에 질려 침묵했고 탁성인의 제국은 거칠 것 없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좁다고 느낀 탁성인의 시선은 이미 바다 건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좁아. 그리고 CCTV가 너무 많아.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필리핀, 마카오, 베트남. 법의 사각지대이자 기회의 땅. 탁성윤은 이제 국제적인 유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2005년 대한민국의 하늘은 좁아졌습니다.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CCTV는 골목마다 감시의 눈을 번뜩였습니다. 밤에 황제들이 줄줄이 큰집 교도소로 휴가를 떠나거나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던 그 시절, 탁성윤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를 유유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권에는 관광비자가 찍혀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이주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커지면 더 넓은 어항이 필요한 법이지. 아니, 어항이 아니라 바다가 필요해. 그가 향한 곳은 필리핀의 한적한 휴양지 클락,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였습니다.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땅. 습한 정글의 공기와 느슨한 법망, 그리고 달러 몇 푼이면 눈을 감아주는 부패한 관료들. 탁성윤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탁성윤은 그곳에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야자수가 우거진 평화로운 5성급 호텔이었지만 그 지하와 별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디지털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콜센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탁성 성윤의 시설은 그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 사육장이었습니다. 그곳의 일개미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고수익 해외 알바 광고를 보고 제 발로 찾아온 철없는 청년들. 두 번째는 한국에서 탁성윤에게 빚을 졌거나 조직을 배신했다가 강제 연수를 온 자들. 일단 그곳에 들어서면 여권은 압수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K103, V205 같은 코드로 불리게 됩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있고 입구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현지 용병들이 24시간 감시를 섭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은 딱 하나다. 실적. 10억을 벌어오면 여권을 돌려주지. 탁성윤이 만든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18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한국의 부모님, 직장인,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또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바람잡이가 되어 순진한 호구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내부는 닭장처럼 빽빽하게 책상이 놓여 있었고 퀴퀴한 단박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끊임없는 키보드 소리와 욕설만이 가득했습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자에게는 가혹한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독방에서의 구타, 전기 충격, 혹은 며칠간의 굶주림. 탁성윤은 한 달에 한 번 이 농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그는 하얀 리넨 슈트를 입고 현지 경찰서장이나 주지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깡패 두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글로벌 CEO의 모습이었죠. 어느 날 농장 한 구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도박빚을 갚지 못해 이곳으로 끌려온 전직 중소기업 사장 김 씨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용병들에게 끌려온 김 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 탁성윤의 구두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에 처자식이 기다립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탁성윤은 더러워진 구두코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김 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다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여기가 지옥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당신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한강 다리 위에서 떨었겠지. 내가 당신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인간은 노동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탁성윤은 옆에 서 있던 관리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친구 의욕이 넘치는데 체력이 부족해 보이네. 양식장으로 보내서 수영 좀 시켜. 양식장. 그것은 탁성윤의 은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띄워놓은 불법 어선이나 악어가 사는 맹그로브 숲의 늪지대를 뜻했죠. 그곳으로 보내진다는 건 다시는 육지를 밟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씨는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잠시 후 밖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물에 빠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탁성윤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도박 수익과 피싱 수익은 현지 환치기 조직을 통해 세탁되어 다시 탁성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현지에 학교를 지어주고 고아원에 기부하며 기부천사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한국에서 온 훌륭한 사업가로 칭송했습니다. 완벽한 위장, 완벽한 통제.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탁성윤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탁성윤은 마닐라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한국 쪽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대중들, 욕망이 있는 한 내 사업은 망하지 않아. 하지만 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내부에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는 법. 탁성윤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그를 따르던 개들 중 일부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부터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오른팔 강 실장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지쳤습니다. 피냄새와 타국 생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탁성윤의 탐욕. 무엇보다 자신이 언제든 김 사장처럼 폐기 처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광역수사대 팀장이 비밀리에 강 실장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강민호 씨, 언제까지 남의 나라에서 도망자로 살 겁니까? 탁성윤의 장부 하나면 당신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보다 더 달콤한 사법거래의 유. 강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탁성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력을 맹신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글의 밤은 깊어가고 맹수들의 왕국에도 서서히 반란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모래성과 같아서 높이 쌓아 올릴수록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을 오가며 황제처럼 군림하던 탁성윤에게도 그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늦가을, 제국의 성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 하나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점은 다름 아닌 그의 그림자, 강민호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지쳐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탁성윤의 손발이 되어 피 묻은 돈을 세탁하고 시체를 처리하고 사람을 납치해오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탁성윤은 낡은 부품을 갈아 끼우듯 사람을 버리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재고정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공포는 불면증을 낳았고 그 틈을 한국검찰청 특수수사통인 조검사가 파고들었습니다. 강민호 씨, 탁성윤이 당신을 끝까지 챙겨줄 것 같습니까? 그는 당신을 보험용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다. 터지면 제일 먼저 버릴 카드로. 조검사가 건넨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탁성윤의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것만 넘겨주면 강 실장의 신분을 세탁해주고 제3국에서의 새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플리 바게닝. 강 실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조 검사가 건넨 위성 전화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탁성윤은 공학도 출신의 설계자라는 사실을. 그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데이터와 패턴만을 믿습니다. 최근 강 실장의 잦은 단독 외출,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소보다 잦아진 담배 소비량. 탁성윤의 센서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군. 탁성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계를 폐기할 절차를 설계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탁성윤은 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먼. 공기도 탁한데 바람이나 쐬러 가지. 탁성윤이 제안한 곳은 그들이 머물던 필리핀 클락 외곽의 울창한 밀림지대, 일명 사냥터였습니다. 평소 멧돼지 사냥을 즐기던 곳이었기에 강 실장은 의심을 거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프차의 조수석에 앉은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엽총 2자루와 삽 1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차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 인적 없는 깊은 숲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한 나무들, 기분 나쁘게 울어대는 새소리. 탁성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네, 그거 아나? 숲이 왜 조용한지. 탁성윤이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야. 숲은 시체를 가장 잘 숨겨주기 때문이지. 나무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니까 숲이 울창할수록 그 밑에는 많은 비밀이 묻혀있다는 뜻이야. 강 실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탁성윤은 아무렇지 않게 차를 세웠습니다.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공터였습니다. 내려. 여기 포인트가 좋아 보이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엽총을 챙겼습니다. 탁성윤은 능숙하게 탄환을 장전했고 강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지금 쏠까? 내가 먼저 쏘면 살 수 있을까? 강 실장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형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탁성이는 등을 돌린 채 숲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듣고 있으니. 제가 요즘 몸도 안 좋고 고향에 계신 노모 생각도 나고 해서 이제 그만 은퇴하고 싶습니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탁성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엽총의 총구보다 차가웠습니다. 은퇴라. 좋은 생각이야. 사람은 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지. 그런데 강 실장, 자네 주머니에 있는 그 전화기,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탁성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 검사가 뭐라던가, 나를 팔면 너는 살려주겠다고? 순진하긴. 국가는 범죄자와 거래하지 않아. 이용해 먹고 버릴 뿐이지. 나처럼. 형님, 오해십니다. 이건 그냥... 강 실장이 뒷걸음질 치며 총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탁성윤이 더 빨랐습니다. 탕! 숲을 찢는 둔탁한 파열음.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강 실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탁성이는 쓰러진 강 실장에게 다가가 아직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조직이라는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나사는 바로 교체해야 사고가 안 나는 법이야. 자네는 너무 헐거워졌어. 탁성이는 강 실장의 주머니에서 미성 전화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구돛발로 지지겨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삽을 꺼내왔습니다. 걱정 마. 자네 노모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여기 경치가 아주 좋아. 푹 쉬게. 탁성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10년지기 동생을 묻는 손길치고는 너무나 덤덤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흙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낙엽을 흩뿌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불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깨끗해졌군. 탁성이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기 직전의 자는 유언보다 무서운 것을 남기는 법입니다. 강 실장은 숲으로 오기 전 자신의 은신처 금고 안에 탁성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USB와 비밀 장구 원본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검사에게 예약 메일을 설정해 두었죠. 자신이 24시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금고의 위치가 전송되도록. 탁성인이 산을 내려와 와인을 마시며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한국 검찰청의 서버에는 이미 탁성윤 게이트의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균열은 막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댐은 타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린 탁성윤의 바벨탑이 무너질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초봄, 대한민국 검찰청 특수부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은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세계의 황제가 쌓아 올린 바벨탑의 기둥을 뽑아버리는 디지털 기폭장치였습니다. 죽은 강 실장이 저승에서 보낸 초대장이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고 외교부는 필리핀 정부에 즉각적인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땅에는 경찰차가, 그리고 전산망에는 영장 청구서가 빗발치던 그 시각, 탁성윤은 자신의 리조트 펜트하우스에서 그 모든 광경을 CCTV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리조트 정문은 무장 경찰 특공대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있었고 지하 작업장의 직원들은 수갑을 찬 채 줄줄이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패닉에 빠져 짐을 챙기거나 뒷문으로 도망쳤을 상황. 하지만 탁성이는 그저 차갑게 식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담혹감 대신 묘한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변수가 발생했군. 하지만 이 또한 방정식 안에 있다. 탁성현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플랜 Z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도주가 아닌 소멸이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현금 다발은 무겁고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그는 오직 양복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다이아몬드 주머니와 제3국 위조 여권이 들어있는 얇은 봉투만을 챙겼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조명을 끄고 책상 위에 자신이 아끼던 만년필 하나를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하고 오겠다는 듯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 승강기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열대성 폭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탁성윤은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는 악마의 코너 구간이었습니다. 경찰 헬기가 뒤늦게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해왔습니다. 차량 멈춰! 반복한다! 차량 멈춰! 헬기의 확성기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탁성윤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시속 180km를 넘어섰습니다. 눈앞에 급커브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타이밍. 하지만 탁송이는 핸들을 꺾는 대신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계 종료. 과광.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 세단은 가드레일을 종이장처럼 찍고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차량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 갯바위로 추락했고 그 즉시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빗줄기조차 끄지 못한 맹렬한 불길이었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은 그저 타오르는 불길을 만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운전석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탁성인의 손목시계와 치아 기록의 일부가 일치한다는 법의학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탁성윤 도주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그렇게 어둠의 제왕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허탈해했고 언론은 악인의 비참한 최후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탁성윤이 남긴 불법 자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의 조직은 구심점을 잃고 와해되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흘러 5년 뒤 지구 반대편 남미 파라과이의 국경도시 시우다드 델 에스테. 법보다 총이 가깝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무법천지의 도시. 그곳에 허름하지만 묘하게 기품이 흐르는 한 카페 테라스에 동양인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약간 절었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세뇨르 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 마약 카르텔 보스들에게 물류 시스템을 컨설팅해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배낭여행객이 우연히 그 카페에 들렀다가 한국 신문을 읽고 있는 그 노신사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한국 분이시군요.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노신사는 읽던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한국형 디지털 도박 범죄, 동남아에서 다시 기승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반갑군요. 한국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끄럽습니까? 목소리, 건조하고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 목소리. 배낭여행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여전하죠. 그런데 어르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노신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5년 전 불타는 차 안에서 죽었다던 그 남자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은퇴한 기술자라네. 무너진 탑을 다시 쌓는 설계를 좀 도와주고 있지. 그는 테이블 위에 팁으로 $100짜리 지폐 한 장을 무심하게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로 강렬한 남미의 태양이 내리쬐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유독 길고 짙어 보였습니다.
탁성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조차 완벽하게 설계하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제국을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장소를 옮길 뿐. 1987년 계산기를 주운 소년부터 2008년 불길 속으로 사라진 괴물, 그리고 남미의 유령까지. 탁성윤의 일대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클릭하는 불법 사이트, 무심코 받은 대출 문자, 그 모든 시스템 뒤에는 제2, 제3의 탁성윤이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리즈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 조이파를 모티브로 한 또 다른 악마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납시다.